모든 교황은 남 얘기죠. 안 물어봐도 알려주는 쇼펜하우어 이야기 79회 방송 아날람 2부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2부에서도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많은 데를 다녔죠. 네. 이미 여행 자체를 이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고요. 좋았겠다. 부러워. 그런데 이 사람은 사실 나중에 이 사람이 여행기를 꼼꼼하게 썼는데 아 그래요? 런던 가면 좋잖아요? 런던 가면 좋잖아. 좋지. 여행객으로서는 런던에 갔더니 뭐야 그 런던 브릿지인가요? 그런 것도 있고 와 여기 사람들은 그 억양이 어떻고 하는 그 새로움을 느끼는 즐거움을 만끽하는 와중에 어릴 때 쇼펜하우어는 이 나라도 덥구나 이런 일기를 꼼꼼히 썼거든요. 쇼펜하우어는 런던에 가서 이제 어떤 모습에 충격을 받았냐면 이때 또 한참 감수성 넘칠 때잖아. 네. 10대 아버지랑 네. 같이 갔을 때 영국에 가니까 길거리마다 빈민들이 있죠. 그쵸. 빈민들은 빈민굴에 살지만 빈민굴 바깥으로 나와야 국어를 하죠. 빈민굴 안에서는 도줄 사람이 없어. 서로 빈민이기 때문에 그 경찰 눈에 띄면 말을 탄 기마 경찰이 거의 그냥 후드려 패는 거 있잖아. 엄청나게 후드려 패면서 아니 같은 국민에게 영국은 신사의 나라라며 가난한 자에겐 신사가 아니군. 역시 영국도 썩었어. 인간은 똑같아. 이거를 동네 도시를 갈 때마다 파리에 가서는 또 파리에도 역시 거지가 있는 거야. 역시 프랑스도 노답이야. 이러면서 자기의 세계관을 계속해서 확인하는 여행 일기를 썼거든요. 그래서 대표님도 일본에 갔을 때 고국에 네. 고향 땅을 밟으시고 나서 네. 대표님도 어떤 지점에서는 뭐 이렇게 힘들어진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아 있었죠. 왜냐하면 이게 일정이 짧다 보니까 네. 제가 여기만 있는 걸 가보자. 근데 사실 난 여기만 있는 거라는 어떤 그런 로컬의 어떤 특색 중에서 무슨 자연이나 무슨 전통 고궁 이런 거는 사실 별 관심이 없어요. 그거는 어딜 가도 다 산이면 산이요 물은 물이어야. 그랜드 캐년급 되면 모르겠는데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일본만 있는 게 뭐겠습니까? 아키하바라에 갔지. 아 일본 사람 아니고 그렇구나. 전 세계 덕들의 어떤 상징. 그렇네요. 오타쿠의 성지죠. 그렇죠. 그래서 아키하바라에 가봤어요. 갔는데 일단 감상이 그거였어요. 마음이 추워졌어. 왜요? 처음엔 좋았지. 와 이것이 덕들이다 뭐 이랬는데 뭐냐면 이게 그 모든 곳이 진짜 엄청 큰데 다 돈을 쓰게 돼 있는 곳이. 뭘 사야 돼. 즉 뭐냐면 이게 마치 어떤 느낌이면 왜 우리 어릴 때 겨울에 돈은 500원밖에 없고 오락실 가서 한 5판 하면 끝날 것 같은데 갈 데는 없잖아. 그쵸. 추운데. 그럼 집에 들어가기 싫고 그런 마음 느끼는 기분 있잖아. 내가 만약에 일본의 덕인데 혼자 여기 왔다. 그래서 뭐 사고 싶은 만화책 한 2권 사고 돈 없으면 막 이러고 있을 것 같은 거야. 구경만 하고 있어야 되는. 그렇죠. 다 그런밖에 없어. 뽑기 뭐 책 사야 돼. 카드 팔고 뭐 게임 팔고 파는 거야 다. 거기다가 이제 메이드 카페가 그 아키하바라의 또 그 명물 아닙니까? 네. 길거리에서 호객을 해요. 메이드 복장을 한. 네. 근데 그 입장료가 거의 뭐 차이가 있겠지만 제가 본 거 한 9,000원 입장료만. 네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서 900엔. 그렇죠. 그리고 밥 먹는 거 또 하면 그러니까 한 사람당 들어가서 뭐 차 한 잔 뭐 하면 한 2만 원 쓰는 거야. 근데 들어가면 이제 그 메이드가 뭐 사진 찍어주고 뭐 해준대. 근데 짧은 일본어로 지나가다가 보니까 이제 호객 행위 중에 어떤 회사원한테 말을 거는데 회사원이 물어보더라고. 가면 뭐 어떻게 하는지 사진도 찍어주고 허그도 해준대. 그래서 왠지 그런 기분 있잖아. 허그 하는데 왜 이런 사람들의 서비스직이 항상 앞에서는 다 이렇게 뭔가 웃으면서 당신의 친구예요 하하 하잖아. 그래서 허그해준 데서 허그했는데 담배 피니?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느낌 날 것 같고 왠지 그러니까 모든 게 비즈니스 것만 같은 그런 차가운 마음 있잖아. 허그의 체온은 남지 아니하고 그런 거 그녀의 있지. 담배 냄새만 내모에 배요. 왠지 그럴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왜 쫙 돌고 나왔을 때 기분이 이게 왜 와 재밌다 신기한 거 봤다 기분이 아니라 이렇게 약간 이렇게 뒷맛이 그렇게 이게 자본주의구나 이런 느낌만 마음이 좀 추워지는 느낌. 돈 떨어지면 지하철 타고 가야 되는. 그치. 그 메이드의 그 웃음과 그 서비스는 내가 지불한 입장료로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왜 공원 같은 데 차라리 가면 좀 앉아있고 쉬는 마음이 있으니까 사실 사람들이 그래서 공원 자연 있는 데 가는 거잖아요. 근데 도시에 여행 간다라는 게 이게 단점이 이거더라고. 맞아요. 약간 잘못하면 그 감상이 이런 식으로 남아. 이게 돈 없으면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비슷하게 본 건데 전에 어떤 분이 이제 지갑을 놓고 온 거예요 집에. 근데 당장 이제 집에 소중에 돈이 없으니까 걷다가 다리가 아픈데 집에 들어갈 딱 차비만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다리가 아픈데 어디 앉아 쉴래니까 벤치 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커피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커피 마실 돈이 없으면 내가 못 들어가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장 돈이 없으니까 내가 쉴 데도 없구나. 뭔가 내가 구입하지 않으면 내가 앉아서 있을 공간조차 내가 살 수가 없구나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런 딱 그 얘기인 맞아요. 거잖아요. 네. 저 이번에 카페 얘기하니까 카페 하나 네. 제가 또 그 ECM 네, 라이브러리를 그 ECM이라는 음악 네. 레이블이 있습니다. 네. 독일 레이블인데 네. 그거를 CD를 거의 다 갖고 계시고 그러니까 CD와 LP를 포함 그 앨범을 다 갖고 계시고 그 라이브러리를 정리하신 분이 일본에 계세요. ECM 오타쿠가. ECM 오타쿠가 카페 사장님이신데 그래서 그 카페에 갔죠. 네. 카탈로그를 살라. 근데 안 파는 거야. 다 팔렸대. 자기 본인이 만든 카탈로그? 책이야. 근데 되게 어. 근데 ECM 본사에서도 그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한다면서요. 그렇죠. 진짜 오타쿠다. 본인들도 정리한 적이 없는데 그거를 어떻게 정리하면 앨범 자켓, 앨범 제목 그 안에 어쨌든 재즈 앨범이니까 그 앨범들이 참가한 사람들의 몇몇 네. 그것들을 다 정보를 정리해서 라이브러리를 만든 거죠. 대단하다 진짜. 거의 400페이지 가까이 되는 책인데 근데 이제 그걸 사러 갔는데 없어요. 자기 거밖에 없대. 그래서 미안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뭐 왔는데 오디오 상태도 너무 좋고 음악도 좋고 카페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커피나 먹고 가자 해서 커피를 먹었어. 근데 이 양반이 그 원래 보통 전기포트에 물을 끓이는데 네. 주전자로 물을 탁 끓이는 거야. 그 순간 이미 주전자의 그 브루스타에 물을 탁 가스레인지 불을 켜는 순간 느꼈지. 이 사람 환자다. 이 사람 이게 ECM 라이브러리를 정리하는 이유가 있었구나. 커피병 환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모든 면에서 보통의 환자가 아니. 뭘 좋아하시면 파는 수준이 환자다. 보통 전기포트를 쓰는데 다 그 주전자 물을 끓이는 거야. 그중에 또 드립도 그냥 이렇게 여러 가지 드립 방법들이 있는데 네. 그 중에서 그 점 드립을 해요. 시간 진짜 걸리는 건데 점 드립을 말 그대로 이렇게 한 점 한 점 떨어뜨리는 거죠. 또록또록 떨어뜨리는 건데 그걸 해서 한 잔을 꼭 주는 거야. 그러면 한 잔 나오는 데가 얼마나 걸려요, 그거? 꽤 걸려요. 그죠. 바로 나오지 않아요. 내려오면서 식을 것 같은데 커피도. 그렇진 않아요. 그렇게 이제 금방 하는 건데 다른 드립에 비해서 이제 좀 오래 걸리는 거죠. 걸리죠. 근데 이제 그거 보고 이분 환자인데 그래서 내가 나오다가 그 집 앞에 그 카페 앞에 전봇대 있나 찾아봤다니까. 전봇대는 왜요? 오디오 매니아의 끝판왕이 자기의 주 서식지 앞에 전봇대 심는 거잖아. 전봇대 가까운데. 왜냐면 양질의 전기를 싱싱한 전기를 뽑아서 자기 오디오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가장 싱싱한 갓 생산된 전기를. 최고 레벨이 집 앞에 전봇대 박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 돈으로 전선이 길수록 방전량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줄어들고 외부 노이즈나 네. 그런 시그널들이 유입돼서 뭐 그런다 질이 그래요.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로 여기서 증폭이 되는. 그래서 혹시나 여기 혹시 환자라서 여기 혹시 전봇대 없나? 있던가요? 전봇대는 없더라고요. 다행히 이분이 이제 아직 그 정도는. 어쩌면은 설치 못하게 해서 못했을 수도 있지. 근데 초로에 이 백발에 짧은 머리를 하신 노인분이 바리스타가 네. 그렇게 하시는데 멋지더라고요. 멋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책이 나온다고 내년에 보자 그랬죠. 조국엔 다시 오겠다. 책 사러. 한국의 여인들은 범죄를 저지르지 마시고요. 여인들이. 네.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범죄가 나쁜 겁니다. 착하게 살아야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죽는다. 뼈를 묻는다.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또 태어난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올까요? 저한테서 뭐 달라진 거 느껴지지 않나? 뭐요? 아니 그 내 반짝반짝. 머리에서 반짝반짝이 아니라 빽빽. 흑채가 맞다 이거. 흑채는 아닙니다. 그럼 뭐 한방? 사람의 머리카락은 동물의 털이라는 거지. 그래서 동물 세포로 모근을 복원한다는 거지. 어떻게 가능합니다. 티스템 연구소의 동물줄기세포 배양액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 이거 되는 거 보고 진짜 충격받았다니까. 지금 티스템 두피 클렌저와 두피 에센스를 검색해보세요. 과학이 당신의 모발에게 주는 선물, 티스템입니다. 괴테의 위상은 지금도 어마어마하지만 괴테 생전에도 대단했어요. 네. 뭐 나폴레옹이 당신이 바로 그분이군요라는 말을 했을 맞아요. 정도의 바로 착 붙어서 이런 괴테가 요한나의 살롱을 드나드니 당연히 이 살롱이 괴테빨을 많이 받았어요. 지난 시간에 괴테가 자기 동거녀하고 결혼했던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네. 지금 이게 괴테 특집이 아닌데 2주 연속 계속 나오고 계셔. 괴테가. 동거녀 크리스티안이 원래는 결혼할 생각이 없었어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 사건 때문에 감동해서 결혼을 했는데 네. 왜 결혼을 그 전까지 안 했냐면 크리스티안이는 하층민 출신 여성이었어요.
그 독일의 귀족들 그리고 명사들은 크리스티안이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괴테가 데리고 노는 애첩 정도로 생각했어요. 잠깐 스쳐가는 여자로 생각했군요. 뭐 데리고 노는 근데 괴테는 그런 식으로 따지면 10수년 넘게 데리고 놀고 있었는데 왜 안 버리지?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야 사실. 이때 당시에 남자들은. 그런데 갑자기 결혼을 하니까 사람들은 황당한 거예요. 저 괴테가 저 노망 나가지고 자기 명성을 자기가 깎아먹었다. 하층민 여자랑 결혼한다. 데리고 노는 건 상관이 없지. 결혼을 해? 그래서 사람들의 놀림거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괴테가 부부 동반 모임을 할 수가 없었어요. 아내를 데리고 어딜 가면은 문을 안 열어주는 거야. 선생님 죄송합니다. 아내는 바깥에 두시고 들어오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하층민이라서? 하층민이라서 그 집 더러워진다고. 아니 근데 괴테 정도 되면 어쨌든 입성이 나쁘진 않았을 텐데 이때는 부르주아 시대라서 돈을 벌거나 어느 정도 되면은 귀족만큼이나 대우를 해주던 시기인데도 하층민 출신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랬었죠. 유난히... 하층민 출신일 거면 성공해서 돈을 많이 갖고 있던가. 그것도 아니면 그냥 하층민인 거지. 괴테가 돈이 별로 없었나 보네. 그런가 봐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그게 아니라 자기가 돈이 있으면 마누라 이렇게 예쁘게 때때옷 입혀가지고 잘 다니면 되잖아. 그럼 괴테 부인 이렇게 되는. 아니 그렇게 다니고 싶었는데 이제 사람들도 자존심이 있는 거지. 여기가 어디라고. 하층민 출신 여자가 기어들어오냐. 그런데 괴테는 존경하니 저기 혼자 오시라. 파트너 무슨 붙여드릴게. 개와 조선인은 출입금지 이런 느낌인데. 파트너는 붙여드릴게.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도 나와 같은 팔자를 가진 양반이 있겠구만. 나쁜 짓 하다 죽어가지고 고향 땅 못 가고. 요한나는 쇼펜하우의 어머니죠. 요한나는 바이마르에서 최초로 상류층 여성으로서 괴테의 아내에게 들어오시라고 문을 열어준 최초의 여성이었어요. 이런 행동은 당시 독일 사회에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고 요한나가 신여성이야.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뉴스거리가 되고 사람들은 또 요한나 참 도량이 넓으시군요. 막 이럴 거 아니야. 네. 그리고 크리스티안이랑 요한나랑 서로 수다도 떨고 그랬겠죠. 그 모습은 사실 좋은 모습이잖아. 근데 쇼펜하우는 또 여자들끼리 저 또 쇼한다. 막 이러면서 잘들 논다. 저 친한 척 하는 거 저 가식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쇼펜하우는. 왜 이렇게 웃어? 커여워서. 한 짓이 귀엽잖아? 그럼 우리 저기 방송에 동남충은 또 처음이네. 동남충? 불남충, 미남충 뭐 다 나왔는데. 동남충이. 발음도 어려워, 독일 사람. 옛날에 독일, 그냥 독일이었나? 불란서 같이 부르는 거 없었어요? 덕국, 덕남충이네. 괴테는 그 와중에 쇼펜하우어 이 청년을 지금 이제 10대 청년이죠. 네. 불러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니까 괴테는 나 방금 괴텐하워라고 말합니다. 괴테는 무릎을 탁 치게 되는 거지. 이놈. 잠깐만 요한나랑 자식 농사 새로 짓는 거면 그거 혹시? 이놈 혼모노다. 혼모노다. 저 많이 봤습니다. 일본에서요? 네. 아키하바라에서. 왜냐면 내가 깜빡하고 네. 그 멜론북스라는 곳이 있어요. 동인지를 파는 데인데 네. 가면 진짜 5만 종류의 야한 만화로 가득 차 있어요. 거기에는 조금 그런 거가 익숙치 않으신 분들은 약간 좀 역하게 느껴질 정도의 소재들이 널려 있어요. 진한 거 많군요. 좀 소재가 아주 다양하다. 막 이렇게 보다 보니까 옆에 있는 애들이 사람을 처음 본 거야. 사람을 내가 신경을 안 쓰다가. 근데 거기에 진짜 그런 홈모노라고 불릴 만한 분들이 정말 만화에 나올 정도의 그 정도 외모입니까? 그러니까 외모라기보다는 분위기인 거죠. 분위기가. 외모는 각양각색에서 약간 통통한 사람도 있고 마른 사람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보는 순간 느껴지는 그 어떤 그 애티튜드 그들의 제가 간 곳이 이제 여성 그쪽 보는 순간 다 남자죠. 네. 보는 순간 느껴지는 사회성이 좀 결여된 그런 느낌? 그죠. 약간 좀 수줍고 왠지 나랑 눈 마주치기 싫어하고 서로 같은 걸 보면서도 난 이걸 굳이 보려고 온 건 아니야라는 느낌의 실물을 처음 봤다. 다르더라. 괴테가 쇼펜하우를 그렇게 본 건 아니고요. 괴테는 그렇게 봤겠지. 실물을 처음 봤다. 다르다 이놈. 홈모노라고 하는 것은 아니 젊은 친구가 어떻게 이렇게 통찰력이 있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괴테는 요한나한테 그 아들내미가 저기 그 머리가 보통 좋은 게 아니셔. 이거 원래 그 유부녀나 과부 꼬실 때 자식 칭찬부터 하는 거예요.
나 사실 정석이구나. 괴테랑 요한나 사고 몇 번 쳤을 거다에 저는 한 표인데 모릅니다 사실은. 근데 이 친구는 뭐가 돼도 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쇼펜하우어는 나는 역시 내가 천재였던 게 사실이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렇죠. 남자가 인정해주잖아요. 근데 요한나 입장에서는 얘 머리 좋은 거 엄만 모르나. 이렇게 우울하고 부정적인 애가 인문학자로 성공할 거라고는 약간 생각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때 요한나의 바람은 아들이 평범해도 좋다,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였어요. 그 어머니가 이렇게 또 어떤 그 문학적 재능도 많고 또 예술적인 그런 게 많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자식에 대한 생각은 기대는 의외로 소박하네요. 신여성인 거지. 그러게요. 쇼펜하우어는 역시 여자라는 한계에 갇힌 엄마는 자기 아들의 잠재력도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뭘 해도 여자야. 내 말이 이 새끼 이거 너 여자한테 나왔어 임마. 그러니까 엄마도 여자라고 그렇게 무시하는데 사실 쇼펜하우어가 김나지움에서 마스터를 하지 못하고 쫓겨난 게 그리스어하고 라틴어잖아요. 네. 그런데 그리스어하고 라틴어를 요한나는 통달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렇죠. 그리스어 라틴어는 결국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어머니의 과외 지도를 받아가지고 완성하게 되는데요. 근데 엄마가 공부시켜 주잖아. 근데도 불만인 게 아들이 이렇게 지식을 갈구하는데 엄마라는 사람은 나만 돕지 않고 나만 가르치지 않고 살롱에서 손님도 받고 왜 이렇게 시간을 허비할까 여자란 동물은 이런 생각을 또 합니다. 아무튼 어머니의 도움으로 완성된 그리스어를 가지고 독학으로 그리스 철학을 통달하게 되는데요. 특히 플라톤 철학은 그야말로 100% 이해했다라고 할 만한 경지까지 올라서요. 이해를 어떻게 지금 이해 안 된 거니까 이 사람이 만약 플라톤 철학을 이해했잖아요. 그럼 플라톤의 향연이 지금 어머니의 살롱에서 구현된다라는 걸 완벽하게 지금 이해를 했을 거라고. 향연엔 여자가 없잖아. 그렇지. 이게 쇼펜하우어한테 얼마나 중요한 차이인데요. 아니 그럼 남자 여자를 바꾼 것만도 그걸 이해를 못할 정도로 머리가 안 돼. 나쁜 애였단 말이야? 안 돼, 그거. 머리 나빠. 역시 괴테의 말은 허언이었네. 요한나 당신 아들 굉장히 똘똘한데 모든 건 작은 멘트였던 것인가. 결국 허언이었다는 게 증명되었다. 이걸로. 요한나도 그렇고 쇼펜하우어도 그렇고 둘 다 천재성이 있는 인물들이죠. 네. 근데 이제 엄마 요한나도 나르시즘은 강했어요. 그녀의 그 약천성은 나르시즘에서 오는 것 같아요. 낙천적인 여성 그리고 사회 명사 나르시즘이 있을 수 있죠. 사람마다 아니, 다르게 그치. 발현되겠지만 엄마는 그런 것 같아. 그 모자가 쌍으로 나르시스트였단 말이야. 괴테는 요한나한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언젠가 우리 두 사람 모두 아드님의 발밑에 있게 될 것이다. 이 사람 작업면 역시 당대 문학가 맞아요. 우리 셋 중 가장 중요한 사람은 아르투어로 남게 될 거라고. 이게 했어요. 요즘 표현으로 그냥 MSG를 그냥 팍팍. 괴테는 나름 노력했는데 사실 엄마에게 아들 칭찬할 수 있는 거죠. 그럼요. 그런데 요한나의 반응은 피식이었어요. 당연하지 나 꼬시려고 하는 말인 거 아니야. 사실 나 지금 대표님 얘기 듣고 나니까 점점 빨려들고 그런 있어. 것 같아 나도. 이때 요한나가 뭐라 그랬냐면 한 가문에 두 명의 천재는 있을 수 없는 법이다. 이런 식의 말을 했어요. 한 명의 천재는 자기란 얘기지. 그러면 얘 호적 판단 얘기 아니야 이러면?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 대꾸한 이유가 다 그러니까 그 말이 맞아. 내가 손님 보기에. 접대. 괴테한테 그냥 그냥 이거 드시고 가세요 이런 얘기. 사실 농담 반 진담 반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때문에 쇼펜하우어는 엄마를 이제 점점 더 미워하게 되는 거야. 나의 천재성을 못 알아봐주고. 그럼 나중에 쇼펜하우어가 엄마랑 이제 대들 때 이 못된 여편네 같은 이런 그 패륜적인 발언까지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보통은 아들이 다 큰 아들이 이 여편네가 이래버리면 내가 네 옆편네야 이 새끼야. 이게 진짜. 그러니까 뭐 서럽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울 수 있잖아. 네. 울거나 막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데 요한나가 그런 여자가 아니다 보니까 쇼펜하우어가 이 못된 여편네 같은이라고 엄마를 욕할 때 위치 선정을 잘못했어요. 계단 위에서 이걸 하고 있었어. 그래서 요한나가 마침 잘 걸렸다 이러고 쇼펜하우어를 밀었어요. 그 위에 있잖아. 계단 꼭대기에서부터 네네. 아래까지 그 대굴대굴 투어링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대굴대굴 투어를 또 장쾌하게 당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그렇다고 뭐 쇼펜하우어가 어머니한테 손찌검하고 뭐 이 정도의 막장 패륜 나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꿈꾸는 건 악당인데 사실 쇼펜하우어는 사람들한테 미움받는데 성공하고 싶은 거 있잖아. 그걸 하고 싶은데 사실 그렇게 진짜 악당은 또 못 되는 그런 사람 인물형이었어요. 근데 그건 진짜 똑같은 거 아니에요? 종이짝처럼 뒤집으면 되는 거잖아요. 미움받고 싶은 거 사실 사랑받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인정투쟁에 목마른 사람인데 근데 사랑받기보다는 미움받는 게 더 쉽다는 걸 깨달은 거지. 설득력 있어. 이게 자기가 나가서 돈 벌면서 이렇게 삶을 독립적으로 꾸려보다 보면 남자한테 비굴도 해줘보고 그럼 이제 좀 밥도 좀 애가 굶어보고 했어야. 어른이 되는데 일단 경제적으로 독립은 못한 상태에서
자기 스스로에 대한 그 뭐랄까 자기도 자기 스스로가 약간 그걸 알고 있었을 거라는 자기애는 거지. 커지고 자기애는 커지는데 사실 실상은 아버지의 유산에 기대에 살고 있는 모자라는 거지. 근데 그럼 유산에 기대서 잘 살고 있느냐 생각해보니까 엄마는 잘 살아. 그잖아. 근데 자기는 유산을 진짜 파먹는 사람이잖아. 유산 살롱이든 뭐든 뭐 출판사든 뭐든 뭐라도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 그리고 이제 학업이 다 좌절됐잖아. 그죠. 그러니까 자기 봤을 때 냉정하게 보면 시궁창인데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라고 생각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열을 파다 보면 자기도 믿고 엄마도 믿고 다 미운 거죠. 뭐. 다 미운 거지 뭐. 쇼펜하우어는 주변에서 얌전히 바느질 하던 하녀를 다치게 한 적이 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여자들끼리 일할 때 집안에서 일할 때 두런두런 모여서 어쩌고저쩌고 수다 떨면서 일하잖아요. 네. 시끄럽겠다면서 이 여자를 내동댕이 쳤어요. 근데 이게 잘못 넘어진 거야. 그래가지고 이 신체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는데 영구적인 장애가 생기게 돼요. 이 하녀는 탈모가 생긴 거 아닐까요? 탈모를 옮긴 거야? 머리를 찧어서. 근데 일하기가 불편하게 됐으니까 평생 이 하녀의 생계를 경제적으로 책임져야만 했어요. 근데 평생 죄책감으로 또 괴로워했어. 이거 생각날 때마다. 그러니까 말은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실제로 진짜 악당도 못 되는 그런 성품인 거야. 아직 덜 큰 것 같아요, 진짜. 영원히 그 소년에서 더 크진 못한 것 같아. 그런 마음은. 신지네, 신지. 아버지가 자꾸 타라 그러고 에바에. 그리고 항상 결론이 이런 식으로 가요. 어머니마저 자신의 아들을 계단에 대굴대굴 투어링을 시키는 것이 인간인데. 이놈 새끼 우리나라에서 태어났으면 넌 지금. 다리 몽둥이. 그런 게 인간인데 어떻게 인간이라는 존재를 믿을 수가 있겠는가. 역시 인간에 대한 나의 판단이 맞았어. 결국 모든 결론은 다 이런 식이라는 거죠. 기승전 난임이야. 기승전 여혐, 기승전 인간혐 이런 건데 쇼펜하우어는 이제 엄마가 점점 더 싫어지니까 원래 법적으로 21살이 되면 아버지의 유산을 쇼펜하우어가 다 받게 돼 있었나 봐요. 그래서 21살이 되면 엄마를 빈털터리로 만들어 드리겠다 선언을 해버려요. 싸우면서? 요한나가 야 살롱 마담이 무슨 동네 아줌마인 줄 아니? 엄마 그렇게 순진하지 않아. 엄마 그렇게 순진하지 않아. 네 몫은 법적으로 3분의 1만 가도록 내가 묶어놨단다. 근데 그 3분의 1도 어마어마한 수준이었다 그래요. 쇼펜하우어는 살롱에서 엄마랑 투닥거리면서 21살이 돼요. 이제는 유산을 받죠. 징글징글한 새끼 계속 같이 있어. 독립할 수 있게 되니까 괴팅겐 대학교 의학부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의대에. 왜 의대인가? 이 사람 원래 철학하고 싶었잖아. 어쨌거나 의학은 인간에 관한 거죠. 네. 이 사람 나름대로는 인간을 이해해 보려는 시도였어요. 결국 이성인이 정신인이 뭔가 이데아, 플라톤은 이데아, 그 다음에 칸트 같은 경우는 내 마음속에 반짝이는 도덕률 이런 인간의 몸 밖에 떨어진 지고한 이성적 가치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떠들어대는데 그런 거 없는 것 같거든? 자기가 생각하기에. 그래서 의대 간 거예요. 확인해 보려고. 시체 일부하잖아요? 개고를 절개하면 안에 뇌가 있잖아. 네. 생각은 사람이 뇌로 하잖아. 그 이성이란 건 뇌 속에 있는 거고 인체의 일부에 불과하지 않냐는 거죠. 이걸 눈으로 보고 싶어서 의대를 간 거예요. 형들의 말은 다 뇌내망상이다. 비슷해요. 내가 그걸 증명해 보이겠다. 눈으로 보니 만족스럽군. 요한나는 이제 사실 좋아했죠. 아들이 드디어 사람 우울하게 만드는 철학을 포기하고 이제 의사가 돼서 행복하게 건실하게 살면 되겠다고 되게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 아들놈이 그러면은 방을 따로 얻으면 좋잖아. 그렇죠. 이제 독립할 나이가 훨씬 지났죠. 근데 통학을 했어요. 살롱에서 어째서? 왜냐하면 그 살롱에 하녀들도 있고 엄마도 있고 엄마 투덜거리면 어쨌든 아들이 하는 말이라고 받아주잖아요. 세탁해주고 밥해주고 청소해주잖아. 이거는 쾌적하거든. 혐오스러운 여자들이 제공해준 안락함 누리면서 그렇죠. 고나르질도 하고. 그럼 최고 아닙니까? 안락하죠 그게. 최고네요. 수업 시간에는 이제 교수들을 논리적으로 논파해서 망신을 주는데 굉장히 집착을 했어요. 피곤하다. 김나지움은 군대식이지만 대학생은 이럴 수 있죠. 이미 성인이기 때문에. 근데 교수들은 역시 지식인을 청만하는 빈껍데기였어. 자기한테 다 망신당했거든. 이제 살롱에 돌아오면 엄마의 인생관을 논파하는데 또 이제 집착을 하고 학교에서는 교수들을 망신 주는데 집착을 하고 그리고 하녀들이 따뜻한 밥 줘주면 우물우물 잘 먹고 막 이러고 살았어요. 반찬 투정도 해가면서. 반찬 투정은 이 사람 기본 옵션이야. 그 쇼펜하우어는 엄마한테 이런 말을 들어요. 너는 항상 낮 시간에 나를 찾아와. 아무것도 아닌 일에 화를 내다가 사라진다. 이런 엄마의 하소연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외로움에 떨고 있을 때 즐거움만을 찾아 헤맸고
쓸쓸히 죽어갈 때 친구들과 어울렸습니다. 결국 엄마 때문이다 이거잖아요. 결국 엄마 때문이다. 결국 당신은 된장녀다. 이 말을 결국 하고 말아요. 그러다가 또 사이가 벌어지는 일이 생기는데 요한나가 1810년에 1808년 그러니까 2년 전이죠. 2년 전에 죽은 카를 루드비히 페르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예술 비평가이자 고고학자로 성공한 사람인데요. 페르노의 전기를 출간하게 돼요. 죽은 지 2년 후에. 이게 왜 역사적인 사건이냐. 성공한 남성의 생애를 여성이 고찰하고 평가했기 때문이에요. 요거는 굉장히 사건이 될 만하죠. 그렇죠. 당시의 보수적인 네. 독일 사회에서. 그리고 페르노하고 요한나는 서로가 또 친한 사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쇼펜하우는 진로 고민을 할 때 페르노의 격려에 많은 힘을 받았었다고. 늦었어도 하면 된다. 이런 페르노의 편지를 읽고 고마워서 펑펑 울고 김나지움에 입학했다가 6개월 만에 잘린 거거든, 쇼펜하우가. 그런데 나의 외로움과 잠재력을 알아준 위대한 남자의 생애를 감히 여성이 논한단 말인가?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내 엄마라도 용서할 수 없다 말하면서. 그런데 하필이면 이 전기가 유럽에서 또 명성을 떨치게 돼요. 더 부들부들. 부들부들이지. 거의 뭐 I hate my mom. 이제 쇼펜하우대로 1년 동안 괴팅겐 대학교 의학부에서 교수들을 전멸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당신은 쓰레기야. 이걸 전멸시키는 데 성공한 다음에 이제 굉장히 만족스러운 상태가 돼가지고 다 이루었다 이러면서 베를린 대학교 철학부에 편입을 하게 되는 거죠. 쇼펜하우어 나갔을 때 여기 의학부 교수님들 회식했을 것 같아요. 회식했어 내가 봤을 때. 요한나에게는 그야말로 해방이었어요. 베를린은 통학이 불가능하잖아. 바이마르에서. 네. 그렇잖아. 근데 또 한편으론 걱정해요. 아들이 계속 철학에 천착하다가 행복이 뭔지 모르는 삶을 살게 될까봐 걱정대로 했어요. 그래도 엄마가 네. 자식 걱정은 엄마네요. 우리 왜 흔히 하는 얘기 있잖아요. 그 인터넷에 너네 거기 있지만 좀 밖에 나 사람들 좀 만나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좀 엄마가 좀 그런 걸 바란 것 같아. 책만 파지 말고 너 자꾸 우울해지는 거 자꾸 책을 파서 그런 것 같으니 나가서 살아가는 사람들 얘기도 좀 하고 좀 잘 지내봐. 그리고 본인이 또 사교계 스타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만 판다는 게 사실 그런 게 책만 파서 애가 이렇게 됐다는 건 역설적으로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 나가 사람도 만나 이런 네. 얘기 아니면 책만 팠는데 책을 전혀 이해 못하고 있다니까. 맞아.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아니 너무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돼요. 쇼펜하우 천재예요. 자의적 해석. 천재인데 본인 스스로에 대해서는 그 나중에 쇼펜하우도 그러니까 그런 개별적 디테일의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이 쇼펜하우의 업적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계의 그 어떤 기본 베이스에 대한 아주 굉장히 탁월한 통찰을 하잖아요. 이게 사실 엄밀히 말하면 진짜 신은 없다에 바로 다가가는 그 문을 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럼 신은 없다는 거는 쇼펜하우에게 디폴트예요. 근데 그게 어마어마한 사고의 전환인데 근데 사실 이게 이 사람이 디테일로 파면 이게 허점이 많은데 바로 그 인식의 베이스를 여는 그 과정과 측면에서 이 사람의 어떤 찬사가 오는 거지. 네. 근데 이 사람도 사실 근데 디테일로 가면 이제 이런 식인 거지. 책 좀 읽지 말고 사람 좀 만나고 연애도 좀 하고. 그렇지. 요한나는 아무리 엄마라 그래도 여성의 말은 듣지 않겠다는 태도를 아들이 갖고 있으니 그 자기 살롱 죽돌이가 또 하나 있었어요. 유명한 시인이었던 빌란트한테 그 나이 든 남자 말은 존경하고 얘가 들으니까 제발 아들이 철학을 포기할 수 있게끔 설득해달라고 따로 부탁을 해요. 네. 빌란트는 그래서 설득에 들어가죠. 자기가 이제 선수로 나선 거야. 너는 애가 왜 그렇게 매사에 부정적이니? 그러면은 냅둬요 이런 게 아니라 쇼펜하우가 또 달변으로 답변을 아주 걸작으로 한 거야. 그러면서 아셨죠? 삶이란 불결한 것입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손 씻어. 이게 그 꽃보다 여행 그 시리즈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 예를 들어 이순재 선생님이 이서진 씨한테 네. 이렇게 애가 부정적인 했는데 갑자기 아이 어른 뭐 좀 제가 그렇으면 이러지 않고 갑자기 팍 말하면서 삶은 불결하다. 얼마나 황당할까. 황당하죠. 이때 23살인가 그랬어요. 쇼펜하우가. 이때 빌란트 78살이에요. 아, 20살 어리니까 그럼 이서진 씨가 아니라 거기에 나왔던 그 이승기 씨가. 하지만 빌란트는 쇼펜하우가 애가 성격은 나쁜데 통찰력이 대단하다. 말하는 거 한마디 한마디가 보통이 아니니 얘는 철학을 해야 되겠다라고 입장을 바꿔요. 그래서 선수로 투입을 시켰는데 빌란트를 요한나가 아들한테 설득당하고 적군이 돼서 온 거야. 요한나를 설득시키는. 그러면서 요한나를 설득을 한 거야. 그래서 사실은 이런 생각을 결국 하게 돼요. 어른들은 어차피 이 애는 부정적으로 살 거다. 그러면은 어차피 부정적으로 살다가 죽을 거면 철학을 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철학을 하면서 부정적으로 살다 죽는 게 낫지 않겠냐. 지 좋은 거 하게 돌아.
왜냐하면 딴 거 한다고 애는 텄다.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시기에 괴테가 굉장히 통찰력 있는 조언을 쇼펜하우어에게 하게 됩니다. 네. 너는 세상으로부터 존경받기를 원하면서도 세상을 증오한다. 그러나 두 가지가 동시에 가능한 법은 없다. 세상에 사랑받고자 한다면 너 역시 먼저 세상을 사랑해야 한다. 굉장히 멋있는 말이죠. 네. 이게 이제 조한나한테 차였나 보네요. 잠깐 정신 차리고 냉정하게 선배로서 얘기해 줄게. 그래서 술 좀 한 잔 따라봐. 얘기한 거지. 선택은 자유겠으나 양손에 떡을 줄 수는 없다는 뜻이죠. 네. 너무나 상식적인 말을 잘 해준 거예요. 근데 굉장히 통찰력 있네요. 네. 역시 괴테가 그냥 그 괴테가 이름이 아니야. 이름이 허언이 아니다. 장난 아니네요. 철학을 공부하게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지난 시간에 말했던 피테 그리고 셸링. 네. 네. 뭐야 이거 사기꾼들이잖아.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에게 이 두 사람의 말은 뭐 거의 뭐 시크릿보다 더 심하지 솔직히. 당시 독일 사회는 칸트가 남긴 난제를 해결하려고 난리였어요. 칸트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세상은 꿈도 희망도 없는 아수라야. 근데 쇼펜하우어 생각은 이거였어요. 아니 세상에 꼭 꿈과 희망이 있어야 돼? 근데 이거 진짜 훌륭한 통찰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 훌륭한 통찰인 건 사실이야. 왜냐면은 이게 좀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하겠죠. 철학 얘기할 때 사실 칸트나 헤겔이나 그러니까 이 그 쇼펜하우어나 니체 이전의 철학자는 아무리 근대 철학이라 그래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신의 그림자가 느껴져요. 그러니까 왠지 이 세상이 신이라는 게 있다라는 건 뭐냐면 왜 이 세상이 어떤 질서의 영역이라는 네. 거지. 그러니까 뭔가 어쨌든 뭐 추구해야 될 가치든 이 세상이 뭔가 어떤 그런 질서가 있는 게 아닐까? 그럼 그게 뭔지 알고 싶어라는 느낌. 그러니까 뭔가 세상에 합리적인 무언가의 어떤 그런 초월적인 뭔가 있을 것만 같은. 그 쿨시크한 스피노자조차도 유일신은 아니고 범신으로 나가죠. 네. 어쨌든 그건 이 세계의 질서고 우리가 딛고 사는 토대는 있다. 비빌 언덕이 있다라는 건데. 그죠. 근데 이제 이 그 신의 그림자라는 거에 조차 이제 그냥 장글이야라는 게 이제 이 사람의 인식이잖아요. 외로우면 안 돼? 뭐. 그치. 외롭고 흑인은 태어나면 착취당하다 죽는 거야. 이 사람이 딱 자기가 목격해보니까 그런 거야. 딱 자기는 생각했겠지. 내가 재수없게 만약에 우리 아버지 밑에한테 저렇게 흑인으로 태어나서 저랬으면은 얄짤 없는 거다라는 걸 얘는 이제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25살 때 박사 학위를 따게 됩니다. 그런데 베를린 대학에서 안 땄어요. 왜냐하면 전쟁이 났거든. 쇼펜하우어는 보통 이럴 때 전쟁 나면 혈기왕성한 젊은이들은 징집되려고 막 난리 피우잖아. 그죠? 그때 그런 그래요? 게 있죠. 그런 게 있어? 그 당시에 그랬었어. 근데 믿을 수가 없어. 쇼펜하우어는 남의 명령에 1차 따라서 대전 때 되게 적진에 심했잖아. 돌격을 해야 된다는 것 자체를 쇼펜하우어는 그게 거의 굉장히 전능한 걸로 봤어요. 이 사람은 성격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지. 그래서 전쟁을 피해서 재빨리 독일 남부로 피난을 내려왔는데. 이런 사람은 군대 가면은요 적군이 아니라 아군을 피말려 죽일 사람이에요. 아니 근데 진짜 그래서 나도 군대 있으면서 다들 그 말 생각하지 않나? 똑같이? 이런 성격이 아니더라도 아군이 더 미워요. 중대장 총이 있잖아. 전쟁 나면 중대장부터 죽일 거야. 그리고 쇼펜하우어 같은 사람이 병장되잖아. 밑에 다 죽는 거야 진짜. 그럼. 그래서 내려와서 박사학위는 따야 되겠으니 마침 당시에 헤겔이 구력에 교수 네. 커리어를 시작했던 그 예나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교가 있는 거예요. 네. 예나 대학에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해요. 예나 대학에서 아니 베를린에 있던 학생이 왜 우리한테 교수 논문을 그래도 뭐 제출을 했으니 심사는 해보겠소 하고 읽어봤더니 천재성이 있는 것 같은데 단번에 통과됩니다. 이 논문 제목이 충족 이율의 네 겹의 뿌리에 관하여라고 하는 결코 그 내용을 설명하고 싶지 않은 논문이었는데 이것을 괴테에게 헌정했어요. 나를 알아봐준 남자에게. 그러니까 괴테는 이 논문을 읽고 내가 애를 똑바로 봤다. 이거다. 이 미래에 얘는 잠시 후에 유럽을 대표하는 철학자가 될 거다 하면서 쇼펜하우어 철학의 지지자가 돼줘요. 그런데 요한나는 괴테가 요한나한테 이 아들이 쓴 이거 한번 읽어보시라고. 아들 논문 좋더라. 그랬더니 요한나는 편지를 씁니다. 뿌리? 그 약 지을 때 쓰는 약초 뿌리 말하는 거니? 알면서. 하고 아들을 디스한 거죠. 왜 대표님 표정이 왜? 이게 이 당시에 괴테랑 엄마랑 네. 잘 안 됐나 봐. 쇼펜하우어. 아니 괴테랑. 괴테랑. 왜냐면 엄마가 이렇게 디스하면은 엄마 말 들어야지. 그치. 보통 그렇게 되죠. 그쵸. 엄마랑 잘 됐으면. 여기 쇼펜하우어 이 녀석 엄마 말 들어야지 마. 저 이래야 되는데 갑자기 나 역시 그 될성 부른 놈이네 했는데 엄마가 디스했잖아. 그 얘기 뭐겠어. 둘이 사이가 안 좋은 거야. 그렇구나.
박사학위까지 땄으면 어디 취직을 해야 되죠. 그런데 아버지 유산이 넘쳐나니 쇼펜하우어는 취직을 할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다시 바이마르로 내려와요. 아 근데 잠깐만요. 좀 궁금한 게 원래 취직을 하는 게 생계 걱정을 떠나서라도 뭔가 자기의 뜻과 그런 걸 하기 위해서 그래서 보통 이 당시에 이제 교수라든가 그런 걸 하는 거잖아요. 네. 커리어를 펼치기 위해서. 근데 바이마르로 내려왔다면 그러니까 그런 커리어를 펼칠 기회를 못 받은 거 아니에요? 당시에 이제 전란으로 네. 독일이 혼란스럽기도 했지만 괴테와 토론을 많이 하고 싶었어요. 음. 그런데 괴테는 살롱 죽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괴테와 토론을 장시간 하려면 다시 어머니의 살롱에 얹혀 살아야 되죠. 그래서 다시 엄마를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괴롭다. 그러니까 엄마 요한나는 아들이랑 같이 있으면 괴롭고 그렇다고 아들을 내버려둘 수도 없잖아. 그래서 도저히 못 견디겠으니까 살롱 옆에 집을 하나 따로 마련했어요. 붙어있는 집을 하나 독채를 아예 따로 마련해서 여기 살게 하면서 하녀들을 보내고 밥해주면서 보살핀 거야 애를. 하지만 26살 때에 쇼펜하우어는 엄마랑 결국 의절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진짜 엄마랑 의절할 만큼의 진짜 페르나도 못 되는 거 있잖아. 그게 뭐냐면 어정쩡해. 어정쩡해. 어정쩡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편지 여동생에서도 엄마 아픈 데는 없니? 그래서 아픈 데 없다 그러면 뭐 안심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러고 살았어요. 이런 캐릭터가 왕왕 있습니다. 이 소시오패스가 되고 싶은 친데레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영드 셜록을 보고 셜록 흉내를 내지만 잘 안 되는. 근데 이 사람 소시오패스가 못 되잖아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소년에 갇혀 사는 것 같아 평생. 맞아요. 자, 저희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하루의 건강을 위해 자 아로니아 농축액을 물에 섞어 마시는 것도 귀찮다고. 그런 당신을 위한 평산네이처의 새로운 야심작 하루니아. 하루에 한 포 알약으로 섭취하는 아로니아 농축액입니다. 이제 건강과 함께 간편함도 챙기세요. 국내 최대 함량, 최다 판매를 자랑하는 평산네이처가 만들었습니다. 전 편한 게 제일 좋아요. 하루니아. 28살 때에는 혼자 연구하면서 괴테를 비판하는 논문을 냈어요. 근데 괴테가 졌어요. 괴테는 기분은 굉장히 서운했다 그래요. 그게 자기가 아끼던 제자인데. 근데 논문의 수준이 높으니까 한편으로는 뭐 대견한 거 있잖아. 이젠 내 아들이구만. 쇼펜하우어는 역시 남자는 여자와 달리 그릇이 크다는 사실을 재확인하죠. 쇼펜하우어도 사실 여혐 철학자로 유명한데 여성과의 사랑이 없었냐고 하면 있었어요. 사창가에서 매춘부들하고 어울려 놀았던 시기도 있었고요. 그런데 뭐 돈을 주고받는 사이다 보니 진정한 사랑을 느끼진 못했지. 진짜 사랑에 빠졌던 한 여성이 있었는데 이 여성이 봉건 귀족의 애첩이었어요. 그래서 바이마르에 데려와서 신혼 살림을 차리려고 했는데 가능할 리가 없죠. 이때 이제 좌절을 하죠. 그래서 사랑 따위 다 쓰레기야 이런 또 결론을 내리기도 하고요. 늪에 빠졌구만요. 늪에 빠졌지. 그리고 자기를 돌봐주던 하녀와 관계를 하고 딸을 낳은 적도 있어요. 근데 하필이면 딸이 또 병약하게 태어났는데 자기가 나름대로 의대 출신이잖아. 자기가 돌봐줬음에도 불구하고 몇 달 만에 약하게 태어난 딸이 사망을 해요. 갓난아기 때. 슬프잖아. 이런 비극의 원인을 추적해 보니까 자기의 성욕인 거야. 그러니까 자기 자신 그리고 자기의 성욕도 저주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좀 사람이 캐릭터가 좀 안 됐어. 항상 결론이 이런 식이에요. 이 사람이 이렇게 살면서 30살에 드디어 인생의 대표작이자 서양 사상사의 굉장한 족적을 남긴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완성해서 출간하게 됩니다. 괴테는 이 책을 읽고 드디어 세계 사상사의 거인에 나타났다면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지만 괴테 말고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책이 나온 게 1818년이거든요. 이때는 헤겔의 전성시대예요. 헤겔은 역사는 진보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어요. 근데 쇼펜하우어는 세계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아세요? 존재하지 말았어야 할 어떤 것. 그리고 라이프니츠는 이 세계를 존재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사실 논리적으로는 존재할 수 있는 최선인지 아닌지 모른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맞는데 굳이 존재할 수 있는 최악이라고 했어요. 쇼펜하우어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이러니 이렇게 부정적이니까 쇼펜하우어가 주목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또 문제가 터져요. 아버지의 유산을 관리해주는 동시에 그 살롱을 운영하는 요한나 네. 왜 주거래 은행이 있잖아. 네. 이 은행이 갑자기 도산을 했어요. 요한나가 갑자기 파산 위기에 처하게 되잖아. 그러면 그러니까 사실 쇼펜하우어는 말로만 엄마가 망했으면 좋겠다 그러지 엄마가 진짜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으니까 그걸 원하진 않거든 쇼펜하우어도. 그래서 곧바로 엄마를 도와주기 위해서 출동을 해요. 착하네.
그러니까 의절할 땐 언제고 이제 하나만 했으면 의절을 잠깐 보류합니다. 엄마 요한나는 자 생각해보니까 아들 쇼펜하우어가 어렸을 때 상거래 기술을 배웠죠. 네. 이것 때문에 이 위기에서 탈출해요. 숫자를 읽을 줄 알잖아. 그때 이제 엄마가 쇼펜하우어는. 드디어 했던 말.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더니. 근데 쇼펜하우어도 개똥도 약에 쓴다더니. 그냥 도와주러 갔어. 이왕 도와줄 거면 그냥 곱게 도와주면 되잖아. 그죠? 그럴 수가 없지 이 성격에. 그런데 이 역시 여자의 열등함을 또 확인했다 이러면서 그 여동생이랑 엄마 여자 둘이서 2명의 여자보다 1명의 남자가 우월한 걸 보여드리겠다 막 이러면서 문제를 해결하니 너무 자존심을 긁으니까 엄마 입장에서 화 낼 수 있잖아. 그 결국은 쇼펜하우어 말이 맞긴 했어요. 중간에 그 은행과 요한나 사이에 그 법적 대리인 있죠. 네. 요즘으로 치면 대리세무사나 이런 사람처럼 이 대리인이 중간에 슈킹하고 있을지 모르니까 쇼펜하우어가 한번 그 뒷조사해보라고 한 거야. 이 사람은 인간을 의심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넌 왜 그렇게 쓸데없이 매사에 사람을 의심하니 했다가 그 사람이 범인인 게 맞았어. 쇼펜하우어가 굉장히 자랑스러워했어요. 역시 남자이니까. 의기양양했겠죠. 통찰력 있었다. 그러면 그냥 도와주기만 하면 되지. 굳이 이런 식으로 엄마한테 고나리질을 하니까 아야 됐다 야 일 저희 그 회계장부 맞췄으면 가라 해가지고 또 다시 이제 문제를 다 해결해주고 문제 해결이 됐으니 다시 의절하고 다시 해줍니다. 아니 요한나 입장에서 그래 네 말대로 여자의 어리석음이 재정 상태를 이지용으로 만들고 말았구나. 우월한 남자인 너의 말에만 복종할게 이럴 수는 없잖아. 그럼 보통 이렇게 되면 이제 아까 우리 개똥도 네. 뭐 군뱅이도 이런 얘기. 이 개똥 그러고 끝나는 거죠 뭐. 아니 그래 너도 쓸모는 있다야. 사실 엄마한테 그 정도 말만 들으면 되잖아. 근데 쇼펜하우어는 그 용납이 안 되니까. 너도 효도 한번 하네 이런 거. 서로 이제 그 회계 때문에 그 은행 도산 문제 때문에 만나서 서류 정리하면서 또 깨알같이 서로를 디스했어요. 이때 신간이 나왔을 때니까 엄마가 너의 신간은 한 권도 팔리지 않을 거다. 쇼펜하우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의 책이 헛간에서도 발견될 수 없는 시대가 왔을 때 저의 책은 인류의 고전이 되어 있을걸요. 뭐 대충 이런 말 하면서 자 문제 해결됐으니까 이제 다시 빠이빠이 하면서 의절을 했어요. 그리고 가고 나니까 이제 여동생은 오빠한테 받은 책을 다 읽어본 거야. 오빠한테 편지를 쓴 거야. 오빠 나한테 어려운 책이긴 한데 근데 되게 명쾌하게 쓴 것 같다고.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굉장히 혼란해합니다. 여동생도 여잔데 어떻게 나의 책을 이렇게 잘 평가하다니 이상하다 그러면서. 근데 괴테는 쇼펜하우어한테 논리적으로 털리면서 좀 삐져 있었잖아. 네. 그래도 제자의 책을 정독을 했죠. 그리고 감탄을 했는데 자기를 논리적으로 이긴 제자에게 자기 입으로 명절하고 칭송하기엔 이 괴테도 노인네가 모양 빠지잖아. 독일 꼰대거든. 그래서 아델레 쇼펜하우어 여동생의 아델레를 통해서 자기도 감동과 지지를 밝혔다는 사실을 또 우회적으로 전하게 해요. 이제 직접 편지 쓸 순 없지. 모양 빠지잖아. 나도 읽었다 전해라. 잘 읽었다 전해라. 이런 거. 그 편지 쓰다가 썼다 지웠다 한 건 아들아. 이젠 내 아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나의 아들 쇼펜하우어예요. 괴테하우어야. 되도 않는 농담 좀. 젊은 베르테르 하우어에게. 쇼펜하우어의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몇 권만 나갔냐? 100권도 안 팔렸어요. 쫄딱 망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해가 1819년인데 드디어 요한나가 로맨스 소설 가브리엘레를 발표합니다. 이것이 전 유럽의 베스트셀러가 되죠. 쇼펜하우어는 엄마한테 부들부들 하잖아. 엄마한테 부들부들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우회로를 판 거야. 또 출판업자한테 따진 거지. 당신들이 책을 팔려는 노력을 게을리해서 내 책이 덜 팔렸다. 내가 이탈리아를 여행하고 싶으니 미래에 팔릴 일세를 미리 내놓아라. 좋다. 출판사가 거절을 했어요. 그래도 네가 거절하면 내가 이탈리아 여행 못 떠날 줄 알아? 이거 이탈리아 여행에서 쓴 경비 나중에 청구할 거야. 이러면서 여행을 떠나요. 그래서 베네치아에서 테레사라고 하는 매력적인 여성을 만나서 또 사깁니다. 살짝 데이트를 즐기게 되는데 이거를 여동생에게 야, 나 테레사랑 되게 잘 된다 이러면서 편지를 또 썼어요. 아델레는 폭발했어요. 여자가 무슨 장난감이냐. 여자들을 좀 제발 진심으로 대해라. 오빠를 만나는 여자들이 불쌍하다 그랬어요. 팩폭. 팩폭. 후드려 맞았네요. 쇼펜하우어는 그렇잖아. 여자를 혐오하는 동시에 원하는 건 여동생 말대로 모순이죠. 결론은 나는 쓰레기야. 사실은 그래 혐오를 멈추고 진심으로 사랑하자. 이게 원래 여동생이 혼내는 목표인데 그럼 둘 중 하나만 선택하라 이거잖아. 그러면 독신의 여혐러가 나는 되고 말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동생한테 혼났다고 자기 철학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 난 천재인데. 아니 철학 포기하지 말고 그냥 사랑하는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찾으란 얘긴데 근데 이런 류의 여현 못 잃어 관광한 거잖아. 이렇겠죠. 그러니까 이런 류의 사람이 참 슬픈 게 뭐냐면 그게 너무 부끄러운 사람이야. 내 말을 돌리는 게 내 말을 돌린 것도 있고 내가 실수한 거 아까 뭐 네. 한여를 뭐 잠깐 그렇게 했는데 그 당시 언어로 진짜 뭐 한여를 잠깐 취했는데 그의 자식이 낳는데 이렇게 죽고 근데 이 모든 비극이 결국 내가 잠시 그런 추태를 부리면서 근데 그런 게 너무 부끄러운 거지. 자기가 부끄러우니까 자기 혐오에 빠지는 거죠. 자기 혐오에 빠지는데 그 혐오에 빠지는 그거를 벗어나기 힘든 거죠. 왜냐면 사실 보통 이러다가 그래 이제부터라도라는 마음으로 이제 그렇죠. 이게 뭔가 디딤돌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부터라고 전환하기에는 자기 혐오가 너무 강한 거죠. 베네치아에서 테레사랑 데이트하고 다닐 때 이때 또 영국의 유명했던 시인 바이런이 바이런. 베네치아에 나타납니다. 음. 나타나서 베네치아를 휩쓸고 가요. 베네치아 그 사교계를 휩쓸고 가는데 이때 먼발치에서 테레사가 바이런을 보고 홀딱 빠지죠. 바이런 낭만적이고 잘생겼잖아. 그 또 이제 열폭합니다. 쇼펜하우어. 시는 열등한 문학 장르다 뭐 이러면서. 쇼님 왜? 커여워서. 커요? 쇼펜하우어는 이제 이 망할 놈의 은행 때문에 두둑이 나오는데 연금이 끊겼잖아 지금. 네. 아버지 유산이 다 묶여 있잖아. 그렇다고 엄마 살롱에 빌부터 살기는 싫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만 할 처지가 돼버리고 만 거예요. 드디어 이제 어른이 될 기회가 생겼네. 그래서 베를린 대학교에서 강사직을 얻는데 성공을 합니다. 머리는 좋았으니까. 네. 바로 그 강사 심사를 통과해요. 그래서 부교수의 지위로 바로 이제 베를린 대학교에 입성을 하게 되는데 쇼펜하우어는 자기가 생각했을 때 헤겔이 그 세계 최고의 악당이거든요. 게다가 헤겔 때문에 자기 책이 망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헤겔과 동시간대에 강의 개설을 신청해요. 나의 호적수인 죄다. 헤겔을 내가 잡겠다. 어. 헤겔은 300명 정원이 당연히 다 찼지만 이 당시 유럽 최고의 지성이었습니다. 애초에 헤겔하고 붙질 말았어야지. 쇼펜하우어 강의는 불과 몇 명. 동시간대에 강의를 하니 나중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않아서 폐강됐어요. 덤빌 사람한테 덤볐어야 됐는데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부들부들. 헤겔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헤겔의 강의에 학생적하고 침투합니다. 이게 그래서 무슨 손을 들고 비장의 질문을 던졌어요. 곧바로 진압당하고요. 어떻게 진압당한 거예요? 무력이 아닐까요? 무력이야 뭐야? 아니면 말로겠죠. 말로 안 되지. 어떻게 됩니까? 베를린 대학은 썩었어 이러면서 그 좋은 교수직을 내팽개치고 대학이란 것은 결국 사기꾼들이 파벌을 형성해 헤겔 같은 사기꾼 대장에게 아부하는 곳이 대학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난 이때부터 야인이 되겠어 하고 정말 야인이 됩니다. 그렇지. 이게 보통 이런 식으로 논파되면은 내가 잘못됐나 이럴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네. 저 새끼가 사기꾼이라서. 왜냐면 분위기상 왜냐면 수업에 들어갔으면 사람들이 다 헤겔은 그 당시 또 최고의 지성이니까 네.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리스펙트하는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근데 이 사람이 뭔가 하다가 말로 털렸을 때 부들부들하면서 한 번 예를 들어 한 번으로 뭐뭐 했습니까?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맞네. 이런 진압이 아니라 그렇겠죠. 뭔가 이렇게 징징댔겠지. 그럼 사람들이 막 야유를 한다든가 뭐야? 왜 저래? 쟤 뭐래? 뭐야? 막 처음 이러면서 보는데 쟤 누구니? 그리고 이제 어떤 그래서. 굴욕을 당했냐면 당시 베를린 대학교의 다른 교수들이 와서 헤겔 선생님 죄송합니다. 이 친구는 저희 선에서 정리하겠습니다 하고 데리고 나가서 이게 어디 가서 커피나 마시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배빵도 놓고 했었어요. 좀 그러니까. 무력으로 다 들었어요. 그럼 이제 다 밉지. 그러면 이제 먹고 사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그러게요. 이때쯤 은행이 다시 회생합니다. 타이밍 좋네요. 그러게요. 유산이 좋은 거지. 음. 헤겔에 복수해야 되죠 이제. 쇼펜하우어는 헤겔의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정신병원 원장, 한 세대 독일인들의 뇌기능을 집단적으로 떨어뜨린 주범, 사이비 지혜, 정신이 썩어 빠진 추악한 남자. 이게 누가 들어줘. 다 헤겔 편인데. 그리고 헤겔은 자기가 죽을 때까지 쇼펜하우어의 존재조차 몰랐다 그래요. 이 사람 이름을 남기지 않는 무명의 은닉된 닉으로 악플 남기는 사람 같잖아요. 왠지 헤겔 좀 그런 거 같지 않아요? 무반응. 다른 게시판 또 나타나가지고 좀 사이비 같지 않나요? 무반응. 맞아요. 복수할 방법이 없으니까 쇼펜하우어가 개 푸들입니다. 네. 푸들을 한 마리 사가지고 키우게 되는 거죠. 헤겔이라고 이 개한테 이름을 붙인 후에 걔가 실수할 때마다 뭐 왜 카페트 오줌도 싸고 걔들이 네. 실수하잖아. 실수할 때마다 이제 구박하려고. 그래서 그래서 헤겔 너 이 새끼 누가 카페트에 오줌 싸래 멍청한 놈 하면서 구박을 해댔죠 처음에. 네. 이 불쌍한 푸들한테. 근데 사실은 학대하려고 키우기 시작한 개죠. 근데 개라는 동물이 주인이 왜 좀 못되게 굴어도 막 꼬리 흔들어주고 주인을 좋아하잖아. 그럼요.
결국 쇼펜하우어는 사람 해겔이 아니고 개 해겔을 깊이 사랑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동물 학대자도 못 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패스가 아닌 사람인 거죠. 그래서 날 사랑해 주는 건 유일하게 이 개밖에 없는 거야. 생각해 보니까. 푸들 해겔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해겔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해겔은 최악의 이름인데 그래서 푸들의 이름을 아트만 혹은 아트마라고도 합니다. 개명시켜줘요. 이게 산스크리트어로 자아란 뜻이죠. 독일어로는 숨결이란 뜻인데 왜냐하면 이제 동양 철학에 이 사람이 심취해 있었으니까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고요. 이때부터 평생 죽을 때까지 푸들을 사랑하는 푸들 애호가가 됐습니다. 결국 해겔이 맺어준 인연. 세상에 나쁜 해겔은 없다 뭐 이런 거구나. 자, 쇼펜하우어가 푸들 이름을 해겔에서 아트만으로 바꾸고 있었을 때쯤이 1821년쯤이었어요. 이때 요한나는 단테라고 하는 두 번째 장편 로맨스 소설을 발표하거든요. 이것이 또 전 유럽을 휩쓸게 됩니다. 당대 독일어 문학의 여왕의 자리에 등극을 하게 돼요. 쇼펜하우어는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야. 그치. 엄마가 너무 잘 나가. 쇼펜은 사실상 커리어가 없잖아. 뭐 다 하다 말았으니까. 하다 만 것도 뭐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지가 행패 부리다가 그런 거잖아 전부 다. 그렇죠. 자기 철학이 묻히니까 쇼펜하우어는 절망했죠. 네. 혼자 외국어를 배우면서 이제 인간을 혐오하는 생활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외국어를 배우고 인간 혐오하는 생활 뭐야? 이거 방언 터진 거야? 방언 터지지. 두 발로 걷는다는 방언이 터졌죠. 멀쩡히 두 발로 잘 걸어 다닌다는 사실만으로 나와 대등하다고 여기는 인간들과 만나지 않기로 결심했다. 세상은 자기를 몰라주기 때문에 이미 썩은 거예요. 30대 내내 되는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되는 일도 없고 그냥 뭐 언어의 재능은 있고 이탈리아어와 스페인어를 또 마스터합니다. 머리는 좋아. 30대를 통과하면서 세상은 쓰레기이며 자살은 굉장히 합리적인 인간적 선택이라는 철학을 또 형성해 나가요. 그런데 말이죠. 자기 철학은 그런 결론을 자기는 지어놨는데 그렇죠. 자살은 위대한 것이다. 그런데 쇼펜하우어가 묵던 여관에 불이 났을 때 있죠. 가장 먼저 빛의 속도로 여관을 또 빠져나오는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일관되다. 그리고 뭐 죽음에 초연해야 된다. 뭐 항상 이런 말을 하지만 베를린에 콜레라가 퍼졌을 때 그 누구보다도 신속하게 이사를 마치기도 했어요. 그렇지 않았던 해겔은 바로 이 콜레라로 사망했거든. 이때 프랑크푸르트에 이사를 해요. 결국 여기서 여생을 마치게 되는 거죠. 이제 쇼펜하우어는 40대가 돼서 45살쯤 되면 자기가 존경하는 칸트처럼 되고 싶은 거야. 이때부터는 이제 프랑크푸르트에서 죽을 때까지 살게 되는데 네. 칸트가 뭡니까? 별명이 인간 시계 선생이었잖아. 네. 언제나 정해진 시간에 정확하게 그 장소에 있고 정확하게 뭘 하고 있고 하니까 사람들이 시계 대신 칸트를 보고 시간을 맞췄다 네. 그러죠. 이제 자기도 그거 하고 싶은 거야. 정해진 시간에 언제나 어김없이 나타나는 철학자 선생님으로 이 브랜드 되고 싶은 거야, 자기도. 자기가 칸트 좋아하니까. 근데 문제는 칸트는 아침형 인간인데 쇼펜하우어는 아침에 못 일어나겠는 거야. 평생 일해본 적도 없고. 그래서 오후가 되어야 길거리에 나타났어. 무슨 인간 시계야. 그래놓고 오후가 되어서야 길거리에 나타나서 정말 일부러 막 사람들 눈에 띄어야 돼 이러면서 이렇게 정확하게 하고 다녔어. 오후에 남들 다 일하느라 바쁠 때. 또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면서 다녔다 그래요? 사람들이 미친 줄 알았다. 미친 줄 알았지. 근데 사실은 자기 철학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고 알아주길 바래갖고 욕을 했는데 그 어려운 철학 내용 누가 알아듣습니까? 그러지. 엄마 저 푸들 아저씨 흙 먹어 뭐 이런 거지 뭐. 그래서 사람들은 걱정했죠. 프랑크푸르트 주민들은 이 양반 어디 아픈가 싶어가지고 어머니 요한나한테도 아들이 상태가 좀 안 좋아진 것 같다라는 소식이 이제 가요. 그래서 요한나는 의절은 했지만 서로 츤데레잖아. 그래서 아들을 걱정하는 편지를 이제 또 보낸 거야. 쇼펜하우어도 사실 엄마의 사랑이 고팠는데 자기가 먼저 편지 보내면 지는 건데 엄마한테 먼저 편지를 받았으니까 쇼펜하우어는 또 이제 만족한 거야. 자기가 이겼잖아. 그래서 아들한테 요새 프랑크푸르트에 흙을 먹고 다닌다며. 그래서 다시 편지 교류를 다시 이제 두 모자는 시작을 해요.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믿을 수 없다는 확신에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이발사에게 머리와 수염을 맡기는 것도 싫어했어요. 왜냐면 이 새끼가 면도칼로 자기한테 뭐 할지 어떻게 알아. 아니 사람이 살면서 크게 원한을 쌓지도 않았으면서 이렇게 참 못 믿는 게. 그리고 항상 침대맡에 장전된 권총을 놔두고 잤어요. 혼자 살면서. 그리고 또 혼자 살면 근데 무서워요. 아니 개 키우잖아. 아니야. 푸들 키우잖아. 푸들 크게 도움 안 돼. 푸들 뭐 발로 까면 끝이지. 여러분 모르시네. 당시 푸들 상당히 컸습니다. 큰 푸들. 200년 전 지금처럼 푸들이에요. 토이 푸들이 아니구나. 그래도. 그리고 파이프 담배를 피잖아. 길거리 뭐 이런 데서. 네. 혹은 카페 같은 데 앉아서 이렇게 있을 때 안 피고 있을 때는 보통 그 옛날에는 그 보관함 키트 여기에 넣는다고.
여기에 자물쇠를 채웠어요. 누가 가져가니까. 시대가 흉흉하니까 도둑이 있으면 또 그런 거죠. 키트 째로 들고 갈 수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파이프 담배를 다시 피우고 싶으면 자물쇠를 열쇠로 열어서 또 피고 넣을 때 또 잠그고 이거 하루 종일 이러고 다녔다고. 근데 이 시기가 되면 아직 각광은 받지 못해도 저 양반이 나름 내공이 있다더라 하는 철학자 선생님이시다더라라는 사실은 알려지긴 했어요. 그래도 산책한 보람이 있네요. 근데 지금 이 여태가 얘기해 주신 내용만 들으면은 네. 이게 이 사람이 무슨 혐오에 빠지고 뭔가 하고 싶어서 이렇게 설명드는 내가 느끼기엔 약간 좀 실패가 반복되다 보니까 약간 강박 같은 게 생겨서 약간 정신이 불안정한 상태가 좀 아니었나. 그럴 수도 있죠. 네. 좀 그런 것 같아요. 정상은 아닌 것 같거든요. 정상은 아닌 것 같고 그 대가로 저분이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철학자 선생이시래. 이 정도는 프랑크푸르트 주민들이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 대가로 자기가 원래는 푸들 헤겔이라고 이름 붙였잖아. 네. 이제는 푸들의 별명이 작은 쇼펜하우어가 됐어요. 근데 자기도 걔 헤겔이라는 이름을 붙였으니까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주민들한테 당한 거지 뭐. 그리고 이제 괴테가 사망합니다. 이때가 쇼펜하우어가 47살인데 상실감이 굉장히 컸죠. 그런데 프랑크푸르트에서는 괴테를 기념하는 전신상을 세울 계획을 세웠는데 쇼펜하우어가 이제 반대 성명을 냅니다. 왜냐하면 뭐 나폴레옹이 됐든 무슨 훌륭한 장군이나 이렇게 온몸으로 국가에 기여한 사람은 전신상이 맞는데 몸을 써서 이 사람은 머리를 쓴 사람인데 이 사람은 흉상이 맞다 했는데 사실 이거 억지죠. 아니 뭐 그런 차이가 어디 있어. 그러게요. 근데 그냥 그럼 축구 선수는 발만 해? 근데 그냥 사실 야지 놓은 거야. 그래서 프랑크푸르트에서는 쇼펜하우어가 하도 귀찮게 하니까 저 선생님 좀 어디 누가 좀 모셔가라 이러고 그냥 결국 전신상을 세웠어요. 네. 문제는 이 전신상이 나중에 국가적 재앙이라고 불릴 만큼 졸작에 나온 거야. 역시 세상은 썩었고 인간들은 어리석어. 이게 왠지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을 갑자기 주변에서 우러러 봤더니까 그게 또 배알이 뒤틀렸나 보네. 내가 더 잘 아는데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그런 것까지 받을 인물은 아니다. 그렇게 아니지. 리스펙트까지 당할 사람은 아니다 이러면서. 아니지 리스펙을 정말 했어요. 괴테를. 왜냐면 자기를 어릴 때부터 알아주고 위로해주고 이끌어준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그런 마음 들 수 있다니까. 이런 성정이면 다른 사람한테 굉장히 막 리스펙을 당하고 막 있으면은 왠지 뒤틀리거든. 다른 사람이 그러고 있으면 그 정도까지 그 모든 사랑을 내가 받았어야 되는데. 그럼 그런 정도의 인물은 또 아닌 겁니다. 이러면서 걔가 어떤 양반이냐면 우리 엄마한테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런 거지. 이게 배알이 뒤틀린 거야 내가 봤을 때. 왜냐면 전신상 그게 물론 그 명분인데 네. 명분이 허약한 건 둘째치고 이유가 없잖아. 그건 그래요. 이유가 없잖아. 이유를 만든 빈약해.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근원적인 이유가 없다는 이유를 거지. 만든 거지 그냥. 어떻게 그러면은 진짜 대표님 말로 보면은 그러니까 반만 하자는 거잖아요. 아예 동상을 세우는 거 반대할 수는 없잖아. 이 사람 흉상. 아니 그러니까 동상 자체를 세우는 거는 오케이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전신상은 안 돼. 반만 해.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정말. 흉상이라는 게 그냥 이제 약간 소품처럼 보이고 전신상이 되게 본격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그 정도까지 추앙을 받는 그 모양새, pom새가 약간은 조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그 걔를 아는데 정도였을 있잖아. 내가 그 양반 아는데. 그랬을 수도 있지. 난 그게 이 사람이 일관된 성정이었을 것 같아. 그리고 50세가 되면 드디어 어머니 요한나 쇼펜하우어가 노령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어머니도 참 장쾌하셔. 그 모든 재산을 시원하게 다 쓰셨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귀족의 후원을 딱 1년간 받고 네. 사망을 하셨어요. 정말 한 세상 잘 놀다 가셨어요. 아 좋다. 사실 요한나에 대해서 이런 좀 불공정한 평도 있어요. 그녀는 말년에는 더 이상 인기 있는 작가도 아니었고 살롱도 인기를 잃고 처분했으며 재산도 탕진하고 나중에는 귀족에게 후원을 받는 처지가 되어 죽었으니 이것이 위대한 철학자인 아들을 몰라본 못난 어머니의 최후다. 뭐 이런 식의 악평도 있는데 굉장히 불공정하죠. 일단 앞뒤가 안 맞잖아. 앞뒤가 안 맞아요. 요한나는 비참하게 살지도 않았고요. 대중소설가로서 유행이 지나면 잊혀지는 건 이건 나름대로 숙명이에요. 생각하면 그러니까 요한나의 소설이 우리 지금 치면 트와일라이트 같은 거잖아요. 뭐 그레이 50까지 뭐 이런 거잖아. 그렇다고 성공한 게 아니야? 그건 아니지. 살롱의 경우는 이제 그 세대의 유명 인사들이 사망하면서 이제 그렇죠. 뭐 고령화되면서 살롱이 말하자면 양로원화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살롱 멤버들이 속속 한두 명 사망하면 그리고 살롱이 마담도 나이를 먹는데 그럼 황금기가 지나는 것도 숙명이잖아. 더 이상 힙하지 않은 공간이 되는 거죠. 살롱 마담이 5, 60대인데
근데 이제 막 20, 30대 작가들이 오진 않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냥 엄마도 아들도 자기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고요. 요한나는 재산을 시원하게 즐기면서 썼고 그리고 귀족의 후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꾸로 말하면 귀족의 후원을 받을 만한 네임밸류가 여전히 있었다는 그러니까 뜻이기도 70이 하지. 넘은 나이에도. 정말 어려웠으면 쇼펜하우어한테 아들한테 손 벌렸을 수도 있겠지. 그만큼 급하지도 않았던 거야. 아무튼 그렇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무튼 50대 쇼펜하우어는 서서히 명성을 얻게 됩니다. 얻으면서 특히나 법조인들 사이에 명성을 떨치게 되는데요. 이것은 왜 법조인들이 쇼펜하우어를 존경했는지는 3부에서 이야기를 하고요. 열렬한 추종자들이 생겨나요.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여전히 불만이야. 법조인들이 자기를 존경만 하지 남들에게도 존경을 촉구하는 글을 발표하진 않으니까 법조인들이 생각보다 게으르네 이러면서 화를 또 냈어요. 잠깐만. 이거 대선진리교를 주창하는 필동님의 입장이잖아요. 왜 전파하지 않느냐 이러면서. 똑같은데? 역시. 맞아, 똑같아. 신도 여러분 똑바로 하세요. 그러다가 63세가 돼서야 네.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개정판을 개정판은 50대에 나왔는데요. 네. 이 개정판의 부록에 해당하는 여록과 보유라는 책을 내게 됩니다. 바로 이 책을 통해서 전 세계적인 명성을 떨치게 되고요. 여록과 보유라고 하는 이 부록 때문에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도 전 세계적인 명성을 떨치게 되고요. 이 책은 젊은이들을 염두에 두고 쓰신 책이에요. 그리고 사실 어머니를 그렇게 싫어했지만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문학적 재능 있죠. 네. 이게 대단해서 이 모두가 시적인 경구와 같은 구성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이 채워져 있어요. 당시에 유럽은 프랑스 혁명이 결국 실패한 거 아닌가? 라고 하는 비관론이 고개를 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성장이 있었어요. 이럴 때 언제나 허무주의를 찾게 되는 법이죠.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는 경제가 이제 네. 자라나게 되고 세계는 냉전이고 하다 보니까 뭐 히피 문화가 나오는 것처럼 60년대.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오직 너 자신의 의지로 세계를 표상하며 고독과 실존에 맞부딪혀라는 거였어요. 뭐 안 되면 뭐 자살이라는 옵션도 있어 얘들아. 큰 걱정은 하지 말고. 이게 쇼펜하우어의 철학인데 이때부터 무슨 말을 하든지 뭘 쓰든지 어딜 가나 빵빵 터지게 되면서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전 세계적인 존경을 받게 돼요. 급기야 이 사람 철학이 염세주의 철학인데 본인이 낙천적인 성격이 되고야 맙니다. 그래요? 네. 드디어 말년에? 이제 평생의 소원을 이뤘잖아. 인정받았잖아. 셀럽이 됐구나 드디어. 그래서 이때쯤 되면요. 리하르트 바그너 그 유명한 바그너 음악가 네. 바그너가 쇼펜하우어한테 푹 빠져가지고 오페라 니벨룽겐의 반지 이거 진짜 명작이잖아. 이거를 쇼펜하우어에게 헌정을 하면서 찬사를 바치는 편지를 보내요. 쇼펜하우어는 기쁜 거야. 그쵸. 근데 고맙다고 답장을 쓰면 자기가 모양 빠지잖아. 그죠? 평생 내가 해온 게 있는데. 자기가 평생 해온 게 있는데 자기 시니컬해야 되는데 그래서 뭐 당신 음악 별거 아니네 이러면서 또 답장을 보내는데 바그너는 그 답장을 받고 답장도 못 받을 줄 알았는데 날 쳐다보셨어. 엄청 기뻐했어요. 이거 거의 그런 느낌인데 쇼펜하우어 이제 이쯤 되면 욕쟁이 할아버지에서 욕해봐. 그래서 욕하셨다. 저한테 침 뱉어주세요. 들리는 얘기로는 것 같아요. 사실은 바그너가 삐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바그너가 기뻐하다더라라는 얘기를 듣고 안도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마음이 그렇게 이렇게 막 이렇게 대범하질 않아 이 사람이. 그래서 쇼펜하우어가 이제 혼냈잖아. 네. 음악이 별로군. 그래서 혼내시다니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쇼펜하우어에게 바치는 답장으로서 트리스탄과 이졸데를 발표하거든요. 바그너도 이상하다. 근데 사람이 팬심에 빠지면 이럴 수 있어. 바그너가 다른 의미로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인 거죠. 그렇네요. 이런 했을 때 그럼 내가 더 잘해야지. 더 잘한 거잖아. 긍정맨이지.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인 거죠. 방금 대표님 표정이 너무 해맑아서 내가 설득됐어요. 이게 그냥 팬으로서 욕해주세요. 그때 꺼져. 와 신난다. 내가 더 잘해야겠구나. 이러면서 집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네. 근데 이제 바그너뿐만 아니었어요. 전 세계 예술가들이 기라성 같은 예술가들이 쇼펜하우어에게 한 목소리로 찬사를 바치고 있으니 쇼펜하우어는 산책하러 나가면 우울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입꼬리가 살짝씩 올라가면서 입꼬리가 올라가는데 기분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인내력을 발휘했다 그래요. 해라 흥이 돋는구나 이러면서 속으로는 깨방도 하면서 깨춤추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푸들. 첫 번째 푸들은 당연히 이때쯤 되면 이제 죽었죠. 네. 쇼펜하우어의 마지막을 지킨 푸들의 이름은 부치였어요. 항상 이제 푸들이 죽으면 푸들로 또 입양을 푸들로 해서. 입양을 하고 막 이랬는데 10년을 함께 했다 그래요. 자기가 키운 푸들은 원칙적으로는 모두 아트만이라고 이름을 붙이긴 했지만 그래도 또 각자
따로 이제 부르는 이름도 있었고. 아트만 성이네요. 그러면. 뭐 비슷해. 하여튼 푸들에게 준 성이네요. 마지막 푸들의 이름은 부츠였다 그래요. 근데 부츠는 프랑크푸르트의 명물이었어요. 왜냐하면 고견한 철학자의 사랑을 받는 유일한 존재. 아, 그렇구나. 욕쟁이 할아버지가 그 순간만 자유로운 미소를 띠며 먹이를 준다. 스타견이잖아. 그리고 사실 쇼펜하워는 사람들이 자기를 어려워하고, 네. 자기를 무서워하길 바랬어요. 근데 사실 프랑크푸르트 주민들은 쇼펜하워를 좀 귀엽게 봤어요. 아이 저 노인네 또 아까의 저처럼 커여했군요. 커여했어요. 왜냐하면 걔가 주인한테 하는 걸 보면 사실 그 주인 성격 드러나잖아. 쇼펜하워의 푸들들이 산책하면서 그렇게 그 똥꼬발랄 했다 그래요. 쇼펜하워의 개들이 하나같이 하나같이 낙천적이었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주인이 자기만 챙겨주지? 그렇잖아요. 매일매일 산책시켜주지? 왜냐면 칸트 흉내 내야 되잖아. 그 돈도 많으니 좋은 거 먹여줄 거 아니야. 그러면은 개 입장에서 나쁠 게 뭐가 있어요. 사실 뭐 그렇게 돈이 많으면 산책은 하인이 시킬 수도 있는데 주인이 전적으로 예뻐한 하인한테 거잖아요. 어떻게 시켜? 그 하인을 어떻게 믿고? 그렇지. 골목에 들어가서 자기 개를 발로 찰지 누가 믿고? 그리고 이 사람 소심해서 그런 게 이게 원래 진짜로 기력이 좀 뻗치는 이런 욕쟁이 할아버지였으면 이게 진즉에 동네 사람들한테 매장당했지. 하긴. 이제 사람이 소심하니까 이러니까 아이고 뭐 또 그냥 그러시나 보다. 이렇게 나이 들면 원래 그렇게 돼요. 쇼펜하워는 자기가 맨날 가는 그 맥주집을 겸하는 여기 독일이니까 맥주집을 겸하는 저녁 식사를 하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 점원하고 내기를 했어요. 점원은 아무 생각 없는데 쇼펜하워가 먼저 내기를 한 거야. 이봐 젊은이, 인간이 얼마나 한심한 존재인지 내가 자네에게 알려주겠네. 인간은 쓸데없는 얘기를 하면서 소중한 저녁 시간을 모두 허비하지. 내가 저녁을 먹고 있을 때 여자와 개 얘기를 그 대화 주제로 둘 다 하찮은 존재니까 물론 개가 여자보다 좀 나았습니다. 쇼펜하워는 그런 손님이 한 명도 없는 저녁이 나의 저녁 식사가 그런 얘기가 들려오지 않는 저녁 식사가 하루라도 있다면 이 금화 한 입을 자네에게 주겠네 하면서 언제나 금화를 꺼내놓고 있었대요. 자기 탁자에 두툼한 금화를 꺼내놓고 항상 식사를 했는데 여자랑 개 얘기 나오죠. 당시에 그 개 키우는 게 유럽의 그 유행이었고 여자 얘기 어떻게 안 합니까? 그런데 그 생각보다 힘들다? 아니 하다못해 힘들어. 딸 얘기하거나 엄마 얘기해도 여자잖아. 그래서 결국은 그 점원이 그 금화를 받는 일은 없었다 그래요. 쇼펜하워는 결국 점원한테 이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지. 받는가 자네? 세상은 썩었고 인간은 하찮아 후후후 하고 있었는데 사실 그 점원의 입장은 이런 거였다 그래요. 이 새끼 처음부터 줄망 없었네. 아니. 아유 어르신 예 하는 거 있잖아. 예 하는 거 있잖아. 드시고 가세요. 아유 살펴가시고요 하는 거 있잖아. 불어가면서 드세요 스푼은.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쇼펜하워 혼자 뭔가 그게 있어. 이 사람이 좀 안 됐어. 그래서 가게에서 뭐 드시다가 여기서 돌아가시지만 마세요. 아니 그래도 이제 이때쯤 되면 굉장히 존경받는 철학자다 보니까 이제 그래도 사람들이 이렇게 챙겨줬지. 어딜 가나. 또 가게에 와주는 것만 해도 사실 명성이니까요. 그럼 그 가게는 명물되는 거죠. 쇼펜하우의 70세 생일이 되면 유럽 각국의 외교부로부터 축전이 날아듭니다. 엄청난 명예죠. 유럽의 명사란 명사는 다 생일 파티에 모여들었어요. 이런 성격이면 생일 파티 안 할 것 같은데 또 하셨네. 또 했지. 이 자기 또 생일 파티도 아니고 그 생신 축하연이지. 그렇죠. 그 자기 파티에서 웃음을 지으면 안 되잖아. 극한의 인내심을 거의 발휘를 해야 되는 거죠. 쇼펜하우는. 그리고 이제 베를린 왕립학술원의 회원으로 또 추대가 돼요. 또 거절할 거 또 생겼어. 바그너처럼. 만족감을 만끽하는 말년의 나나. 꺼자! 이러면서. 즐거운 거. 어디 닌겐 따위가 나를 추천해. 근데 추대를 받았으니까 기분은 좋고. 그렇죠. 거절하니까 기분 2배. 그러면서 이제 1860년 9월 21일 프랑크푸르트 자택에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급성 폐렴 증상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날 애견 부츠를 남기고 사망을 하게 되는데 공교롭게도 어머니가 돌아가셨던 나이도 자기가 사망한 나이도 72세 세상을 하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유산을 모두 애견인 부츠에게 남겼다라는 설이 있는데 설입니다. 부츠도 쇼펜하워가 남긴 유산으로 케어를 받았어요. 케어를 받았는데 대부분의 유산은 어떻게 그 유산이 두둑한데 그러니까 강아지 한 마리가 어떻게 그걸 다 감당합니까? 나머지 유산은 자선단체에 기부를 했던 걸로. 역시 자기 말 안 듣고 지들끼리 역시 쇼펜하워 말이 맞았네. 인간은 썩었어. 내가 이렇게 걔한테 다 주라 그랬는데 나 죽고 나서 지들이 자의적으로. 사실 피추를 생각하면은 여동생이 그게 쇼펜하워... 애들한테 줄만도 한데. 없으니까.
여동생도 결혼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없지 그러면. 여동생 자식. 그 유산이 어떻게 분배되는지 사실 불분명한데 지금. 근데 분배가 잘 된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쇼펜하우어가 걔한테 다 줘. 정말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이 이 사람 평소 성격 때문에 좀 낭설처럼 이렇게 확대된 게 있어요. 정확한 건 몰라요. 유산 분배에서 뭐 특별히 쇼펜하우어가 뭐 꼬라시를 부리고 뭐 그런지는 않았던 걸로 알고 이거 있어요. 아닐까요? 그럼 그분 욕쟁이 할아버지로 죽었으니까. 네. 그럼 유산은 어떻게 할까요? 선생님 개나 줘버려. 부치요? 그리고 돌아가셨다라는. 사후에 분분한 거예요. 개나 줘버려가 수사적인 표현인 것인가 진심으로 부치에게 주라는 얘기였을까를 갖고. 하지만 부추해줘야겠죠. 그래서. 그게 아닐까? 쇼펜하우어의 말년에 이런 모습을 보면 커였다. 매일매일 그 낙천적이 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본인의 그 시그니처 일을 자기 컨셉은 유지를 해야 그러니까 되잖아. 시그니처 컨셉이 있잖아요. 그걸 유지해야 되니까 얼마나 매일매일 힘들었을까. 내가 봤을 때 집에서 강아지랑만 있을 때 강아지 껴안고 맨날 웃었을 것 같아. 싱글벙글 했겠지. 강아지 이렇게 털 이렇게 털 빗질해주면서 웃었을 것 같아. 셜록을 흉내내는. 자 여기까지 자 이게 쇼펜하우어의 삶 전부였는데 여기까지 얘기하면 이 노인네가 좀 우습죠. 우스운데 물론 얘기하면서 저희도 좀 웃겼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철학은 굉장히 천재적입니다. 이 얘기를 이제 내일 3부에 해야죠. 3 얘기를 했으니 철학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2부 하겠습니다. 의문의 그녀 쇼님 감사합니다. 고국에 다녀온 문화평론가 이동규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작가 홍대선입니다.